내가 고등학생일 때 아버지는 시골로 내려와 작은 교회를 열었다. 목사가 되어 주님에게 봉사하며 살겠다는 당신의 꿈을 실천하기 위해서였다. 아버지의 갑작스런 출연에 마을 사람들은 예수쟁이가 나타났다며 심한 거부감을 보였지만 아버지의 진정성을 확인한 후 금세 마음을 열어주었다. 아버지는 희생을 자처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다. 굳은 일이 있으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갔고 힘들거나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 도왔다. 나는 아버지가 일구어내는 기적 같은 변화를 지켜보며 언젠가 미래에 아버지 같은 목사가 되고 싶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그 끔찍한 예수상이 마을에 들어오며 모든 것이 깡그리 변하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출처가 불명확한 싸구려 예수상을 교회 마당에 설치했다. 처음 설치가 끝났을 때는 제법 경건한 모습이었지만 값싼 재질로 만들어진 탓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 표면이 부식되기 시작했다. 정확히 그때부터 마을에 재앙이 들이닥쳤다. 주민들은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교회에 나와 몇 시간씩 그 석상을 바라보곤 했다. 아니, 내가 원래 꿈을 안 꾸는 사람인데 이 예수상이 자꾸 꿈에 나타나는 거요. 아우, 신경 쓰여서 그냥 둘 수가 있나? 아니, 나도 그렇다니깐. 이게 보통 영물이 아닌 게벼. 이게 혹시 그 목사가 얘기한 그 신앙심인가 뭔가 그런 거 아니요? 그리고 정숙했던 예배 분위기가 점점 감정적으로 치닫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얼굴엔 여유가 사라졌고 무거운 절규와 울부짖음이 예배당을 가득 채웠다. 놀랍게도 그 광기의 중심에는 아버지가 있었다. 여러분, 지금 그 진정한 구원을 바라신다면 돈을 내십시오. 당신의 믿음을 주님께 증명하십시오. 아버지의 말에 홀린 사람들은 성금으로 큰 돈을 내기 시작했고 교회 건물은 점점 화려해져 갔다. 아빠, 이런 시골 교회에 큰 건물이 필요해요? 이게 다 주님의 뜻이야. 넌 그냥 물러서 있어. 나는 아빠의 이질적인 모습에 겁이 났지만 늘 그렇듯 이유가 있을 것이라 믿고 최선을 다해 따르려 노력했다. 하지만 교인들은 내 속마음을 간파하고 무섭게 비난했다. 목사 아들이란 놈이 저렇게 신앙심이 없어서 어쩌려고 그러나? 애 하나 때문에 교회 분위기가 이게 뭐람? 아버지의 밥만 닮았어도 에휴. 나는 그들의 말을 못 들은 척 넘기며 아버지를 이해하려 노력했다. 분명 이유가 있으리라 믿었다. 하지만 그 예수상의 반쯤 녹아내린 일그러진 얼굴을 생각하면 금방이라도 토가 쏠릴 것만 같아 생각을 집중할 수 없었다. 어떻게 저런 흉물스러운 것에 경의를 표할 수 있는 거지? 너 이 자식, 네가 그러고도 목사의 아들이야? 이따위로 할 거면 당장 꺼져. 내 본심을 고백한 날 아버지는 나를 크게 혼냈다. 나는 늦은 시간까지 잠들지 못했고 새벽녘에 예수상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다. 제발 저에게 신앙심을 허락해주세요. 순간 머리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는 시선을 느꼈고 난 고개를 들어 그것을 마주했다. 나는 그날 바로 마을을 떠났고 아버지와의 인연을 끊었다. 다시 마을로 돌아온 건 5년이 지난 후였다. 아버지가 그리워서 돌아온 건 아니었다. 교회가 파산한 탓에 건물이 다른 사람 소유로 넘어가 곧 철거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 빌어먹을 예수상이 철거되는 장면을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해야 했다. 오랜만에 마주한 마을은 생기를 잃은 모습이었다. 주민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수척했고 마치 병에 걸린 것처럼 왜소했다. 교회 앞에서는 교인들이 예수상 철거 반대 시위를 벌이며 인부들과 대치하고 있었는데 다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손쉽게 철창 밖으로 밀려나고 있었다. 그 시위대 중심에는 아버지가 서 있었다. 안 된다, 이놈들아. 그 예수상만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 너희들 모두 다 지옥에 떨어질 거야. 끔찍한 모습이었다. 어떻게 사람이 단 5년 만에 저렇게 망가질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절망스러웠다. 잠깐이나마 아버지가 예전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았을까 희망을 품었던 내가 너무나도 처량하게 느껴졌다. 잠시 후 본격적인 철거 작업이 시작됐고 덩치 좋은 인부들이 예수상에 달려들어 힘껏 밀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이 아무리 힘을 줘도 예수상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팀장님, 이거 어떡하죠? 꼼짝도 안 하는데요? 거참, 이상하군. 뭐 어쩔 수 없지. 트럭으로 확 끌어당겨버려. 인부들은 케이블을 가져와 예수상에 묶고 트럭에 연결했다. 교인들은 속이 타는지 목청이 터져라 찬송가를 불러댔다. 그 혼란 속에서 마침내 운전수가 트럭 악셀을 밟았다.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예수상이 끔찍한 소리로 울부짖기 시작한 것이다. 현장에 있던 모두가 반사적으로 귀를 틀어막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신을 잃고 그 자리에 쓰러졌고 그나마 정신이 온전한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현장에서 도망치고 있었다. 두려웠다. 가슴이 터질 정도로 공포스러웠다. 여기서 물러설 수 없었다. 그럼 남은 평생 놈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정신을 집중해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갔고 힘겹게 트럭에 올라탔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악셀을 밟았다. 트럭에 연결된 케이블에 장력이 가해지며 예수상을 강하게 당기기 시작했다. 계기판 미터기가 취소하지만 예수상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었다. 하지만 승산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 증거로 놈의 다리 부근에 검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 순간 백미러 거울로 놈과 시선이 마주쳤다. 놈은 증오에 찬 얼굴로 정확히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것은 5년 전 나를 내려다보던 그 저주스러운 눈빛이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예수상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목격자의 얘기를 듣자니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나타나 급하게 예수상의 잔해를 수거해 갔다고 한다. 그들이 누구인지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한다. 아버지는 현재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의사가 말하길 다행히도 최근에 차도가 있어 조금만 더 좋아지면 집에 모셔도 괜찮을 거라고 한다. 마을엔 조금씩 제자리를 되찾아가고 있다. 사람들은 마치 꿈에서 깬 것처럼 비몽사몽하며 지난 5년간 있었던 일들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 나는 지내던 곳으로 돌아가지 않고 이곳에 남아 주민들과 함께 마을 재건에 힘쓰기로 했다. 할 일은 끝이 없고 쉽지 않아 보이지만 이번에는 옛날처럼 도망치고 싶지 않다. 과거 아버지가 그리했듯 나 역시 이곳에 빛을 전파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란다. 나는 여전히 목사가 되기를 꿈꾸고 있다. 결혼식이 일주일 남았는데 꼭 그래야 해? 할 게 얼마나 많은지 오빠도 알잖아. 며칠 휴가를 내고 고향에 다녀오겠다는 말에 약혼자가 버럭 화를 냈다. 지금처럼 정신없는 시기에 왜 내 마음대로 행동하냐는 것이다.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아무래도 내 얘기는 그녀의 귀에 들리지 않는 것 같다. 역시 이기적인 사람이다. 결혼한 후에도 잘 지낼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지 않는다. 분명히 파국으로 치닫을 것이다. 나는 솔직히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다. 결혼 같은 건 생각해 본 적도 없다. 그저 실수로 그녀를 임신시킨 탓에 달리 빠져나갈 방법이 없을 뿐이다. 과연 나는 책임감만으로 남은 평생 그녀와 살 수 있을까? 그녀는 날 사랑하긴 하는 걸까? 혹시 내가 가진 재산이 탐나는 건 아닐까? 그런 복잡한 마음을 뒤로 한 채 나는 고향으로 차를 몰았다. 그녀에게는 미안하지만 정말 가야 할 일이 있었다. 10년 전 실종되었던 고등학교 친구들이 토막 시체로 발견되었다는 뉴스를 들었기 때문이다. 세 친구의 시체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갈기갈기 토막난 채 포대 자루에 담겨 있었다고 한다. 한 사냥꾼이 산 중턱에서 발견했다고 하는데 경찰은 너무 오래된 사건이라 범인에 대한 어떤 단서도 찾을 수 없다고 발표했다. 장례식장에서 본 세 친구들의 부모님들은 얼굴이 수척했다. 살아 돌아오지 못할 걸 예감했어도
이렇게 끔찍한 모습으로 돌아오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을 것이다. 다행히도 그분들은 날 알아보지 못했다. 학창시절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지만 이미 10년이나 지난 시절의 일이니 기억이 나지 않으시겠지. 나는 부조금을 낸 후 식사도 하지 않고 급하게 빠져나왔다. 마음이 불편해 더 길게 머물 수가 없었다. 왜냐면 그 아이들을 죽인 범인은 바로 나니까. 10년 전 고등학생이었던 나는 그 3명과 친구였다. 함께 자주 어울려 다녔는데 어느새부턴가 상하관계가 조성되더니 그 셋이 나를 부하처럼 부리기 시작했다. 나는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도 그 아이들을 따라다닐 수밖에 없었는데 말을 듣지 않으면 심하게 때리는 바람에 겁이 나서 어쩔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아이들이 내게 유독 특이한 심부름을 시켰다. 밤 12시에 교정 뒤에 버려진 화장실에 가서 사진을 찍어 전송하라는 것이었다. 그 화장실에는 밤마다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 소문의 진상을 확인하라는 게 그 아이들의 명령이었다. 밤에 도착한 화장실은 공포 그 자체였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냄새가 풍겼고 짙은 어둠 속에 무언가 웅크리고 숨어있는 듯한 불안감에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온몸이 떨려왔다. 그나마 후레쉬를 가져와 불빛이 있긴 했지만 어둠은 여전히 압도적으로 나를 짓눌러 댔다. 나 같은 겁쟁이가 견딜 수 있는 공포가 아니었다. 하지만 도망칠 수는 없었다. 그 아이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더 큰 괴롭힘이 돌아올 게 뻔했기에 시키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 나는 어떻게든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사진을 찍어 아이들에게 전송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너무 어두워서 잘 안 보인다고 투덜댔고 나를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잡아두었다. 그렇게 밤 1시가 돼서야 집에 가도 된다는 허락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차마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나타난 할머니 한 분이 입구 앞에 서서 날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본능으로 알 수 있었다. 그 할머니는 사람이 아니었다. 귀신이었다. 괴롭힘을 당하는구나. 내가 그 애들을 납치해줄까? 그 할머니는 내게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물었다. 살짝 벌어진 입술 사이로 할머니의 썩어 문드러진 잇몸이 보였다. 마음 같아서는 당장 도망치고 싶었지만 할머니가 출구를 막고 서 있는 탓에 경솔하게 움직일 수가 없었다. 네, 도와주세요. 어쩔 수 없이 내가 대답하자 할머니는 천천히 다가오더니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사람 한 명당 손톱 하나란다. 3명 맞지? 그러더니 할머니는 차례로 내 손가락을 입에 물더니 이조차 없는 잇몸으로 잘근잘근 손끝을 씹어댔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손톱이 흔들리더니 툭 떨어지는 것이었다. 이어 손끝에서 검붉은 피가 흘렀지만 공포에 마비된 탓인지 아무런 고통도 느낄 수 없었다. 그렇게 손톱 3개를 삼킨 할머니는 느린 걸음으로 화장실을 나섰고 그제야 정신을 차린 나는 불이 나게 집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실종된 건 바로 다음 날이었다. 경찰 인력이 모두 동원되어 온 동네를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런 단서도 나오지 않았고 이렇다 할 용의자도 찾지 못했다. 경찰은 나를 찾아와 지난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아무래도 실종 직전까지 연락을 나눈 사람이니 범인으로 의심하는 것 같았다. 형사는 내 손톱이 없어진 걸 이상하게 생각하고 계속 몰아세웠으나 끝내 나를 용의자로 지목하지 못했다. 그렇게 수사는 지지부진하게 끝나고 말았고 나는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다른 지역으로 도망쳐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그렇게 10년이 흐른 것이었다. 나는 장례식장을 나온 후 밤늦게 그 학교 화장실로 향했다. 정말 아이들을 납치한 게 그 할머니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10년 만에 마주한 모교는 오랫동안 폐쇄된 채로 방치되었는지 끔찍한 몰골로 변해 있었다. 정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 금지 팻말 옆으로 길게 펜스가 쳐져 있었다. 나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펜스를 넘어 운동장을 가로질렀다. 그렇게 무려 10년 만에 그 어두운 화장실을 마주했다. 단단히 각오했건만 그날의 공포가 고스란히 되살아나 온몸의 세포를 엉망으로 흔들어대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기서 돌아설 수는 없었다. 그 할머니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했다. 현기증이 날 것 같은 그 끔찍한 공간에서 나는 헛기침을 하며 일부러 인기척을 냈다. 그러자 정말로 할머니가 다시 화장실 입구에 나타났다. 10년이나 지났건만 할머니는 그날 모습 그대로 전혀 변함없는 모습이었다.
다시 봤구나. 할머니는 이번에도 웃는 얼굴로 날 반겨주었다. 여전히 썩은 잇몸이 보이는 끔찍한 미소였다. 할머니, 혹시 그 아이들 할머니가 납치한 건가요? 내 물음에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너처럼 착한 아이를 괴롭히는 아이들은 혼이 나야 되지 않겠니? 역시 그랬다. 이 할머니는 사람을 납치하는 귀신이었다. 경찰이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귀신이 한 짓이니까 찾을 수 없던 것이다. 이렇게 모든 게 확실해진 상황에 더 이상 주저할 게 없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손가락 2개를 내밀며 말했다. 할머니, 부탁이 있어요. 저를 괴롭히는 사람을 잡아가 주세요. 그 사람은 바로 제 약혼자와 그 뱃속에 있는 아이예요. 나에게는 남들에게 없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 바로 사람의 죽음을 예견하는 능력이다. 이마에 낙인이 찍힌 사람들은 예외 없이 일주일 안에 죽음을 맞이한다. 그리고 그게 살인사건인 경우 살인자의 이름까지 보인다. 하지만 그뿐이다. 나는 그들의 죽음을 예견할 뿐 그 죽음을 막을 순 없다. 그동안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온갖 방법을 강구해봤다. 하지만 단 한 명도 살리지 못했다. 이젠 더 이상 의미 없는 시도는 하지 않는다. 인간은 결코 운명을 거스르지 못한다. 우리는 그저 신의 꼭두각시일 뿐이다. 야, 김돌돌. 너 임마 표정이 왜 그래? 무슨 걱정거리 있어? 이건 말이 안 된다. 내 친구는 일주일 안에 내 손에 살해당한다.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하다. 나는 살인자가 아니다. 친구를 죽일 이유가 전혀 없다.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이유를 명확히 알 수 있었다. 자기야, 잘 다녀왔어? 친구는 잘 지낸대? 내 아내 역시 일주일 후 내 손에 죽는다. 살인은 끔찍한 분노에 기반한다. 그 말인즉 두 사람이 동시에 나를 극한으로 분노케 한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유는 단 한 가지, 불륜이다. 이 두 사람은 일주일 안에 나에게 외도 현장을 들킬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성을 잃고 살인을 저지르겠지. 그것이 내 운명의 시나리오인 것이다. 인간은 절대 운명을 거스르지 못한다. 그렇다면 따르는 수밖에. 참, 이런 곳은 어떻게 알고 오셨대? 이게 말이에요. 맛은 그냥 커피인데 물에 타서 한 잔만 들이키면 그냥 심장이 멈춰. 그리고 증거가 안 남아. 이 경찰이 못 잡아. 이 가격이 좀 비싸긴 한데 어떻게 그래도 사실 거죠? 감히 날 배신하다니. 둘 다 고통에 몸부림치게 해주마.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이게 정말 나란 말이야? 아니야. 나는 살인마가 아니야. 이딴 게 내 운명일 리 없어. 이건 내 운명이 아니라고. 증명하겠어.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아. 내 미래는 내가 결정해. 신의 장난감으로 조종당하느니 죽음을 선택하겠다. 안녕하세요. 누구시죠? 돌돌이 친구입니다. 처음 인사드리네요. 아, 네, 안녕하세요. 돌돌이 상태는 괜찮나요? 다행히 금방 발견돼서 며칠 뒤에 깨어날 거래요. 왜 자살을 시도한 걸까요? 그럴 애가 아닌데. 커피 한 잔 드릴까요? 지금 타려던 중인데. 아, 네. 감사합니다.
물론 누구나 그렇겠지만 내 사춘기 시절은 무척 외롭고 어두웠다. 우리 가족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장사가 잘 되지 않아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었다. 부모님은 매일같이 다퉜다. 내가 있든 없든 밤 늦게까지 이혼을 언급하며 격하게 다투셨는데 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종종 밤 늦게까지 인적이 드문 공원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곤 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공원은 중학생 혼자 밤 늦게까지 있을 만한 곳은 아니었다. CCTV는커녕 가로등 하나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해가 지면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리는 곳이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음산한 곳이었지만 나는 학생이라 세상에 대한 경계심이 부족했다. 그저 무료 와이파이가 잡힌다는 이유로 그 공원을 찾았던 것이다. 나는 항상 공원 구석 벤치에 앉아 오직 스마트폰에 열중하며 돈 버는 법을 검색했다. 나라도 하루빨리 부자가 되어야 가정에 평화가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늦은 밤까지 공원 벤치에 앉아 있던 밤이었다. 갑자기 한 아저씨가 나타나 다급한 표정으로 달려와서 공원 곳곳을 살피기 시작했다. 어딘지 모르게 느낌이 좋지 않았다. 이봐 학생, 혹시 이 근처에 돈 봉투 떨어진 거 못 봤어? 중요한 돈인데 내가 흘린 거 같아서 말이야. 그 아저씨는 두 눈에 초점이 맞지 않았고 오랫동안 씻지 않았는지 코를 찌르는 악취가 풍겼다. 나는 스마트폰에 집중해서 아무것도 못 봤다고 정중히 대답했고 그 말에 아저씨는 대답도 없이 다시 공원을 살피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쪽 시선은 정확히 내게 고정되어 있었다. 아무래도 날 의심하는 것 같았다. 나는 겁이 나 자리를 떴고 그 후 오랫동안 그 공원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하지만 그 공원을 대신해줄 보금자리를 찾기란 쉽지 않았다. 다른 곳에 있으면 자꾸 고등학교 형들이 나타나 시비를 걸었고 그렇다고 집에 일찍 들어가자니 부모님의 다투는 소리는 여전히 괴로웠다. 나는 어쩔 수 없이 공원으로 돌아갔다. 다행히도 그날 봤던 아저씨는 보이지 않았다. 이미 한 달이나 지났으니 당연히 있을 리가 없었다. 나는 고향에 돌아온 기분으로 매번 앉던 벤치에 앉아 스마트폰을 켰다.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그날 맡았던 썩은 냄새가 풍겨왔다. 학생, 오랜만이네. 그동안 어디 있었어? 나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아저씨는 등 뒤에 뭔가를 숨긴 듯한 부자연스러운 포즈로 어색한 웃음을 짓고 있었다. 이봐 학생, 고작 30만 원이지만 그 돈은 나한테는 정말 귀한 거야. 죽은 아내가 남긴 유산이라고. 학생은 봤잖아. 누가 가져갔는지 다 봤잖아. 아저씨의 고함 소리에 난 화들짝 놀랐고 필사적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뒤에서 아저씨가 고함을 지르며 쫓아왔는데 놀랍게도 한쪽 손에는 커다란 식칼이 들려 있었다. 내 돈 어딨어? 어디 있냐고? 어서 말해. 다행히도 멀지 않은 곳에 파출소가 있었고 나는 목청이 터져라 비명을 질러 도움을 청했다. 바로 상황을 파악한 순경들이 달려와 현장에서 아저씨를 제압했다. 이거 나 그냥 물어볼 게 있어서 그래요. 제발 놔달라고. 경찰 아저씨는 계속 나를 안심시켜줬고 순찰차에 태워 집까지 데려다줬다. 부모님은 경찰의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셨고 그 후 다시는 늦은 밤 혼자 나가지 못하게 하셨다. 그리고 두 번 다시 내 앞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다. 나는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그 아저씨의 모습은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다. 무려 한 달 동안 칼을 손에 쥐고 날 기다렸을 아저씨의 광기를 생각하면 지금도 식은땀이 흐른다. 아무래도 돈이라는 건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마력을 가진 물건인가 보다. 그러니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돈은 빼앗기면 안 된다.
나는 대한민국 1등 셰프를 꿈꾸는 요리사다. 어릴 적부터 최고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 덕분에 어린 나이에 일찍 전문적인 요리 스킬을 가질 수 있었다. 내가 가진 최고의 장점은 레시피 분석 능력이었다. 한번 음식을 맛보면 머릿속에 재료와 조리법이 모두 떠올라 그 자리에서 똑같은 음식을 만들 수 있었다. 요리의 천재, 사람들이 내게 붙여준 별명이었다. 하지만 시골의 어떤 허름한 식당에서 우연히 버섯 전골을 맛본 그날 내 자신감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아야 했다. 그 버섯 요리는 환상 그 자체였다. 그리고 전혀 해석이 되지 않았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위대한 음식이 존재할 수 있는 거지? 나는 곧장 주방장을 찾아 레시피를 알려달라고 빌었다. 너 같은 애송이 놈은 알아봤자 흉내도 못 내. 당장 꺼져! 주방장은 나를 하찮은 벌레 대하듯 했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이 재료와 레시피만 손에 넣는다면 대한민국 최고 셰프로 인정받을 건 시간 문제였다. 나는 그날부터 주방장 밑에서 무보수로 일하기 시작했다. 주방장은 무척 폭력적인 사람이었다. 별거 아닌 실수에 불같이 화를 냈고 매일같이 폭력을 휘둘렀다. 이 버러지 같은 자식. 주방에 너 같은 쓰레기는 필요 없어. 당장 꺼지지 못해? 나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이를 악물고 버텼다. 하지만 주방장의 레시피 보안은 철통 같았다. 늘 가게 뒤 특별하게 만들어진 창고 안에서 버섯을 조리했는데 그곳에는 보안 장치가 몇 겹이나 설치되어 있어 근처도 갈 수 없었다. 하는 수 없이 버섯 전골을 계속 먹으며 맛의 비밀을 분석하려 했지만 그 어떤 단서도 찾을 수 없었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진기한 맛이었다. 그렇게 1년 남짓 시간이 흘렀을 때 문득 주방장이 진지한 얼굴로 내게 물었다. 너 버섯 요리의 비밀을 알려주면 앞으로도 나한테 충성할 거냐? 당연하죠. 평생 주방장님 밑에서 일하겠습니다. 내가 주저없이 대답하자 주방장은 잠시 생각을 하더니 나를 데리고 뒷창고로 향했다. 멍청한 자식. 나는 놈의 순진함에 웃음이 터졌다. 충성은 무슨? 비밀만 알아내면 그동안의 수모를 모두 되갚아주마. 나는 작은 칼을 하나 주머니에 숨기고 따라갔다. 레시피를 알아낸 순간 놈을 죽여버릴 생각이었다. 그 정도로 내 안의 분노는 포화 상태로 치닫아 있었다. 그렇게 마침내 비밀의 문이 열리고 나는 충격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창고 안에서는 거대한 버섯들이 사람의 시체를 양분 삼아 기형적인 모습으로 자라고 있었다. 자, 충성하겠다고 말했지. 그럼 그렇게 해. 주방장은 쇠파이프를 꺼내들더니 충격으로 얼어붙은 나를 사정없이 내려치기 시작했다. 그 뒤로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나는 아직 살아있었다. 척추가 부러졌는지 몸이 움직이지 않았지만 내 몸 곳곳을 파고드는 버섯 뿌리가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간지럽게 느껴진다. 고통스럽다. 차라리 어서 죽었으면. 제발 누가 날 죽여줬으면. 내 나이도 어느덧 30대. 마침내 꿈에 그리던 아파트 입성에 성공했다. 탁 트인 전경, 입구마다 설치된 CCTV, 착한 이웃들. 짜릿하다. 일반 주택에서 느낄 수 없는 심리적 안정감이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다시는 주택으로는 안녕하세요. 경비실에서 왔어요. 여기 이웃들이 다들 착해서 딱히 조심할 건 없는데 바로 윗집 분이 요새 예민하셔서요.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직접 찾아가지 말고 저한테 먼저 얘기해주세요. 그럼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 오자마자 위층에 가지 말라니. 어딘지 모르게 신경 쓰이는 말이었지만 아저씨의 친절한 태도에 크게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별일 아니겠지. 그날 밤 이제 씻고 들어가 자야겠다. 피곤했던 나는 그만
거실 소파에 누워 잠들어 버렸다. 그리고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다.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베란다 밖에서 어떤 여자가 거꾸로 매달린 채 베란다 창문을 손톱으로 긁고 있었다. 나는 두려움보다 걱정이 앞서 베란다 창문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바로 잠금 장치를 열지 못했고 머뭇거리는 그 짧은 시간에 여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아무래도 지난밤 일이 신경 쓰였던 나는 위층에 올라가 보기로 했다. 문을 열어준 사람은 무척 선해 보이는 아주머니였다. 그분은 아무 일도 없었다며 친절한 말투로 대해주셨는데 그 따뜻한 미소에 긴장됐던 마음이 눈 녹듯 녹아내렸다. 그래, 내가 잘못 본 거겠지. 내가 아파트에 처음 살아보니까 뭐 모르는 게 많아서 그럴 거야. 하지만 그날 오후 인터폰이 울리며 겨우 되찾았던 마음의 평정이 깨지고 말았다. 얌마, 지금 무슨 짓이야? 내가 분명 경고했지. 절대 위층에 올라가지 말라고. 어? 지금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곤란해진지 알아? 도대체 뭐가 문제야? 말귀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왜 그러는 거냐고? 어? 대머리들이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건 익히 들어 알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경비 아저씨 태도는 너무나도 이상했다. 뭔가 숨기고 있는 일이 있는 것만 같았다. 그래서 그날 밤 늦게까지 잠들지 않고 베란다 창 밖을 지켜보기로 했다. 혹시 어젯밤처럼 당황하지 않기 위해 창문도 잠그지 않았다. 만약 오늘 밤에도 그 사람이 나타나면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아차, 잠들어 버렸다. 차가운 한기에 잠에서 깼을 때 베란다 창문은 열려 있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난간 밑에서 거실 안까지 마치 누군가 창문을 통해 들어온 것처럼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그 자국을 따라 고개를 돌리자 어둠 속에 한 여자가 보였다. 누구세요? 살려줘. 살려줘. 날 좀 살려줘! 정신을 차렸을 때 집 안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젖은 흔적은 여전했고 곳곳에 발자국과 장발의 머리카락들이 눈에 보였다. 그것들은 환상이 아니었다. 정말 누군가 내 집에 들어왔던 증거였다. 나는 바로 112에 신고를 했다.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고 나는 경찰을 설득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상황을 설명했다. 그니까 그 여자가 베란다 위에서 내려왔다는 거죠? 윗집에 다녀올게요. 경찰은 귀찮다는 표정으로 위층에 올라갔다. 상황이 반전된 건 바로 그때였다. 경찰이 아무리 경고해도 그 아줌마가 문을 열지 않는 것이었다. 경찰은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고 지원 병력을 불러 아줌마의 집을 수색했다. 그리고 여자의 시체가 발견되었다. 사실 그 집 아줌마에게는 히키코모리 딸이 있었다고 한다. 딸이 몇 년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아 아줌마는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는데 하루는 억지로 딸을 거실로 끌고 나왔다가 몸싸움이 일어났고 그만 베란다에서 사고로 딸을 죽였다고 한다. 놀란 아줌마는 평소 친했던 경비 아저씨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아저씨는 아줌마의 딱한 사정을 알았던지라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조용히 처리할 것을 권했다. 우선 이대로 둬봐요. 어차피 딸이 안 보여도 이웃들 아무도 눈치 못 채. 쟤 여기 사는지도 몰라. 타이밍 봐서 시체만 몰래 처리하면 괜찮을 거예요. 내가 CCTV 담당이니까 걸릴 것도 없어. 공교롭게도 내가 미층에 이사온 건 그 딸이 죽은 바로 다음 날이었다. 경비 아저씨는 나 때문에 괜히 아줌마가 불안해할까봐 그런 경고를 했던 것이다. 만약 내 신고가 없었더라면 이 사람들은 은밀하게 시체를 처리했을 것이다. 그 후로도 내 집에 나타난 여자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고
나는 곧장 아파트를 나와 다시 주택집으로 이사를 했다. 더 이상 내 눈에는 아파트가 편안한 곳으로 보이지 않는다. 저곳은 별의별 인간들이 모여 사는 닭장 같은 곳이다. 당장 밑집에서 사람이 죽어도 모르는 곳인데 어떻게 저 안에서 맘 편하게 살 수 있는 건지. 역시 주택이 제일 마음 편하다. 과연 그럴까? 내가 대학생 시절에 겪었던 일이다. 당시 가난한 학생이었던 나는 발품을 팔며 월세가 싼 집을 찾고 있었다. 그러다 무척 좋은 조건에 나온 원룸텔 하나를 발견했다. 신축 건물이라 건물이 깔끔했지만 아니나 다를까 가격이 싼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여기 집주인이 치매 걸린 할머니를 모시고 살아요. 근데 그 할머니가 밤마다 복도로 내려와서 집마다 노크를 하고 다녀. 그거를 모른 척 해주는 조건으로 이 가격에 맞춰주는 거예요. 집주인이 제시한 계약서에는 특수 조항이 하나 있었다. 어떤 경우에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할머니의 노크 소리에 응답하지 않는다. 어딘지 모르게 느낌이 좋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만난 집주인은 무척 단정하고 친절한 사람이었다. 저희 할머니가 직접 건물을 돌아봐야 마음이 풀리시나 봐요. 집주인의 친절한 설명에 나는 마음이 풀렸고 그날 바로 방을 계약했다. 집주인의 말은 사실이었다. 가끔 늦은 밤마다 누군가 복도를 거닐며 현관문에 노크를 했는데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라 그런지 생각처럼 무섭거나 신경 쓰이진 않았다. 오히려 누가 경비를 서주는 것 같이 느껴져 안심되기도 했다. 물론 그건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였다. 기말고사를 앞둔 어느 날이었다. 공부할 게 많아 평소와 달리 밤 늦게까지 잠들지 못하고 있었는데 현관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보통 때였으면 한창 잠들 시간이라 그냥 무시했을 테지만 공부에 지쳤던 탓인지 호기심이 생겼다. 나는 노크가 끝나길 기다렸다가 조용히 현관문을 열었다. 어두운 복도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벌써 내려간 모양이다. 그렇게 아쉬운 마음에 문을 닫으려는데 바로 그 순간 왜 문을 안 열었어? 다 듣고 있었잖아. 나 무시하는 거야. 여기 내 집이야. 너희 전부 나가. 여기 내 집이야. 이 건방진 자식. 그건 할머니도 아니었고 인간도 아니었다. 그 노크 소리는 아침에서야 멈췄고 나는 곧장 집주인을 찾아가 따졌다. 솔직히 말할게요. 저도 이 건물 완공이 됐을 때 알았는데 밤마다 그 귀신이 복도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아무래도 이 터에 머무르는 지방령 같은데 그놈 때문에 건물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짓말했어요. 미안해요. 귀신 나오는 건물에 입주인을 들인 것도 모자라 직접 들어와 살고 있다니 상식을 뛰어넘는 뻔뻔함이었다. 하지만 저 부탁인데 이 일은 모른 척 해줘요. 그럼 학생한테 월세 안 받을게. 문만 안 열어주면 아무 일도 없어요. 부탁할게요. 집주인의 제안은 쉽게 무시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 끝내 나는 집주인의 설득에 넘어갔고 우선 며칠 더 지내보기로 했다. 문만 열지 않으면 안전할 테니까. 문 열어. 문 열어. 좋은 말로 할 때 문 열어. 언제까지 숨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죽일 거야. 죽일 거야. 역시 그건 아니었다. 나는 곧장 짐을 뺐고 그 후로 다시는 그 원룸텔이 있는 동네 근처로 가지 않았다. 이미 10년도 더 된 이야기다. 그 시절의 나는 그 집주인의 뻔뻔함을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 어른이 되어 사회에 나온 후로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사람들이 이해관계에 의해 묵인되고 변질되는 것을 자주 목격했다. 마치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 고요하게 빛나는 도시의 야경을 볼 때마다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다. 지금도 저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이
아무도 모르게 감춰진다는 것을 이제는 알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이 오늘 하루 평온한 일상을 보냈다면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다. 누군가 당신이 모르게 잔혹한 진실을 숨겼기 때문이다. 내 이름은 김지옥. 청국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다. 중학생 때는 딱히 특별할 거 없는 평범한 학생이었는데 고등학교에 입학한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다. 비법이 뭐냐고? 답은 간단하다. 교장은 시험 때가 되면 남들 몰래 나한테 시험지 예상 답안을 만들어 온다. 그것만 집중적으로 공부하면 다른 애들처럼 밤 늦게까지 공부하지 않아도 쉽게 전교 1등을 차지할 수 있다. 이대로 쭉 이어진다면 서울 명문대의 합격은 불 보듯 뻔할 것이다. 우리 엄마는 처녀 시절 남편 없이 혼자 나를 낳아 키웠다. 친아빠였던 사람은 내가 생겼다는 말을 듣자마자 도망쳤다는데 그놈 때문에 엄마가 한 고생은 정말이지 말로 다 표현 못할 정도다. 어쨌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내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자 엄마가 날 부르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이런 말을 했다. 이번에 입학할 고등학교의 교장이 널 버리고 간 친아빠니까 그 사람을 협박하면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을 거라고 말이다. 솔직히 너무 갑작스러워서 선뜻 믿기 힘든 말이었지만 엄마는 정말로 입학식 날 대뜸 교장실을 찾아가 내 눈앞에서 교장을 협박했다. 우리 딸이 명문대 합격을 못하면 당신이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학교 전체에 알릴 거야. 내 말 알았어? 그런 사연으로 교장은 내 직속 노예가 됐다. 처음에는 솔직히 친아빠라는 생각이 들어 그립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날 바라보는 교장의 차가운 눈빛을 마주하다 보면 아무래도 앞으로 인간적인 유대감은 생길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어쨌든 그렇게 지금까지 평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는데 최근에 좀 껄끄러운 일이 생기고 말았다. 이상한 애한테 전교 1등 자리를 빼앗기고 만 것이다. 그 아이의 이름은 임주희. 우리 반 공식 왕따인데 애들한테 괴롭힘 받는 게 불쌍해서 밥도 사주고 몇 번 친절하게 대해줬더니 그 후로는 나만 보면 강아지처럼 졸졸 쫓아다니는 애였다. 괜히 얽히는 게 창피해서 저리 가라고 화도 내고 욕도 많이 했지만 전혀 소용이 없었다. 지호가, 나는 네가 제일 좋아. 너는 내 유일한 친구야. 정말 소름 돋는 아이였다. 그래서 내가 공부 못하는 애들이랑은 말도 섞기 싫다고 대답했더니 글쎄 이번 중간고사에서 그 애가 전교 1등을 차지한 것이다. 지호가, 나 1등 했어. 그럼 이제 나랑 친구해줄 거지? 나는 그런 주의가 진심으로 역겨웠다. 무엇보다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다. 우리 엄마가 전교 1등을 만들어주려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데 그걸 저렇게 쉽게 뺏어가다니 아무래도 그냥 둘 수가 없었다. 나는 주희에게 쪽지를 남겨서 늦은 밤 학교 옥상에서 만나자고 했다. 주희는 아무 의심 없이 또 강아지처럼 쫄래쫄래 옥상으로 따라왔고 나는 그런 주희를 난간 밖으로 밀어 떨어뜨렸다. 5층 옥상에서 떨어진 주희는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그 자리에서 즉사하였다. 물론 현장에 증인은 없었고 딱히 뒤처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왜냐면 나한테는 교장이라는 충직한 노예가 있었으니까. 난 교장을 불러서 주희의 죽음을 자살로 처리하라고 명령했다. 만약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인생을 망가뜨려 주겠다고 엄마처럼 협박했더니 정말로 다 깨끗하게 정리가 됐다. 그렇게 나는 다시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었다. 기말고사를 앞둔 어느 날이었다. 나는 교장에게 예상 시험 문제를 받기 위해 밤 늦게까지 혼자 교실에 남아 있었다. 나도 모르게 잠깐 잠이 들었던 것 같았는데 일어나 보니 교실 안에는 불이 다 꺼져 있었고 구석 자리에 어둠 속에서 누군가 자리에 앉아 울고 있었다. 너 누구야?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그 아이는 대답 대신 이상한 말을 읊조렸다. 죽일 거야. 죽일 거야. 널 죽여버릴 거라고. 나는 오싹한 기분이 들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교실 문을 나섰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아이는 내 눈앞에 서 있었다. 일반적인 모습이 아닌 거꾸로 선 괴상한 모습이었다. 그 아이는 몸무게 때문에 목이 꺾인 채 나를 올려다보고 있었는데 누군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바로 내가 죽였던 주희였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정신없이 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복도는 칠흑처럼 어두웠고 주변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방향 감각조차 상실한 채 무작정 뛰었다. 죽일 거야. 죽일 거야. 죽일 거야. 하지만 내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주희의 목소리는 내 바로 뒤에서 들렸고 콩콩콩 하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기이한 소리가 따라왔다. 나는 눈앞에 보이는 화장실로 들어가 마지막 칸의 문을 닫았다. 잠시 침묵이 이어졌지만 이내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 사람은 하나씩 노크를 하며 화장실 문을 열기 시작했다. 나는 어떻게든 문을 잠그려 했지만 잠금 장치가 고장나 있었다. 지호가 괜찮니? 다행히도 화장실 문을 연 건 교장이었다. 아빠? 나는 놀란 마음에 그만 교장을 아빠라고 불러버렸다. 교장은 아빠라는 말에 잠시 당황하더니 한 번도 본 적 없는 포근한 미소를 보여줬다. 그래. 잠깐 아빠랑 같이 가자. 나는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아빠의 손을 잡으려 일어났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아빠의 모습 뒤로 거꾸로 선 두 다리가 보였다. 여기 있었나? 나는 그만 기절하고 말았다. 다음날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병원 응급실에 누워 있었다. 다행히 수의 아저씨가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화장실로 올라왔고 거기 쓰러져 있던 날 발견해 곧장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한다. 모두 현실이었다. 아빠는 끔찍한 모습으로 시체가 되어 발견되었다고 한다. 내가 깨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경찰이 찾아와 많은 것을 묻기 시작했다. 나는 그동안 내가 저질렀던 일들이 모두 들통났을 거라 생각하고 순순히 자수를 하려고 했다. 하지만 경찰이 해준 말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다. 그날 교장은 나를 죽일 생각이었다고 한다. 꼭두각시처럼 조종당하는 걸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날 죽이고 이 노예관계를 끝낼 생각이었던 것이다. 그 증거로 약품, 밧줄, 가방까지 시체를 유기하려 했던 정황이 모두 발견되었다. 그래서 나를 학교에 남게 했던 것인데 간발의 차이로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가 교장을 먼저 죽였던 것이다. 경찰은 나에게 범인을 봤냐고 몇 번이나 물었지만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말만 반복했다. 경찰에겐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혹시라도 내가 주희를 죽였다는 게 밝혀질까봐 두려웠다. 며칠 후 태어난 나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고 지금은 학교를 다니지 않고 있다. 엄마는 어떻게 된 건지는 몰라도 내가 건강하게 살아있는 게 다행이라고 기뻐한다. 하지만 정말 다행인 걸까? 잘 모르겠다. 이번에는 주희를 어떻게 따돌려야 할지 전혀 모르겠으니까. 내가 너 살려줬으니까 우리 이제 친구지? 그렇지?